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쉬어가는가 싶었는데 어제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오늘 다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야당 쪽에서도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7월 3일 정도에 국회 본회의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지주사라든지 전반적으로 PBR 낮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국회 쪽에서의 뉴스 플로우도 이번 주에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 이제 초미의 관심타이고 이제 그게 지나가고 나면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또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어서 정책, 테마 관련해서는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은 이제 실적 시즌이 스타트가 됩니다. 물론 3분기에는 그 눈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션 좀 갖고 가야 된다는 게 증권사의 중론이기 때문에 실적 포인트 저희가 또 마켓나우 2부에서 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일에는 상법 개정, 4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번 주에 빅 이슈가 좀 후반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오늘의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슈에 소멸되면서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날지 시장의 앞으로의 플로우를 잘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좀 체크해 봐야겠죠?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일단은 지수나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최훈 앵커와 함께 알아볼까요? 네, 투자 심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넘어서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지수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주사, 증권사 쪽 굉장히 좋습니다. 정책주에 대한 투자 심리 이전보다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시면요. 시장이 잘 가다 보니 삼성전자가 잘 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잘 가서 시장이 잘 간다라기보다는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1% 내외의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지수가 함께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1.5% 상승세,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2거래일 동안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이어서 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2거래일 동안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다라는 부분은 약간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실적 시즌이니만큼 SK하이닉스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5%대 상승세, 하나 시스템도 상승 탄력을 받아갑니다. 두산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4% 이상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사 쪽이 확실히 강한데 SK스퀘어 무려 8%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쪽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지금 사업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다른 금융주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1.3%대 상승 흐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SK가요. 오늘 하루 만에 16% 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S 효성은 오늘 상한가입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10조 원대가 넘는 기업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다 보니 지수 자체가 좀 강력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6%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현대차 1.9%대 상승, 기아도 2%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움직이네요. 카카오가 3.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가 1.4%대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도 6% 넘게 상승, LG전자가 3%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정책주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상승하는 기업들을 사실상은 좀 찾기가 힘듭니다. HLB 1.8%대 상승, 펩트론 어제 급락이 나왔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또 4.4%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ST팜 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오늘 2.5%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파크 시스템즈 1.2%대 하락세, 동진 세미캠 1% 가깝게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 TCK 1%대 하락, 테크윙도 1.5%대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 오늘은 코스닥 내에서도 소부장 쪽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반면에 덕산네오룩스 3.3%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쪽도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 3.3%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게임 쪽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 1.8%대 상승, 펄어비스 1.5%, 카카오 게임즈 2%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내 에서는 사실상 종목들 좀 선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125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1%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 지수 자체가 함께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0.5%대 상승 7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괜찮고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가깝게 사고 있고 특히나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금액이 좀 크게 잡힙니다. 4천억 원 가깝게 현재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5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닥 매매 동향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좀 지수 자체가 사실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는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286억 원가량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동향을 보면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정책주 중심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특징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함께 흐름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기업과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테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빨간불 켜져 있는 업종이나 테마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그런 온기가 점점점 퍼지고 있으면서 코스피가 지금 지수 자체가 3,12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 동반해서 코스피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확실히 더 뜨거운 상황이죠.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코스피가 왜 올라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주회사나 증권사 아니면 건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업종들 HBM 이런 쪽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지주회사, 증권사가 다시 불을 붙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나 당선된 직후에 상법 개정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시장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제 기대들이 있었는데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7월이 됐고 이제 하반기가 됐고 한 달 정도가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아직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었던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지주회사나 증권사들이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법 개정안 아마 이번 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쏠리면서 지주회사들이 연이어 신고가 행진 펼치는 종목들 많아지고 있고요. 증권사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PBR이 0.5배, 0.3에서 0.5배 정도 있는 증권사들은 주가가 이제는 더 올라갈 룸이 있다,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증권주들도 오늘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랑 뭐 비슷하게 엮이는 건데 건설주들도 오늘 좋거든요.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그리고 원전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건설주들 중에서 아직도 PBR이 낮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주 중에서 뭐 ES라든지 DL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선 전력 설비는 여전히 좋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 여전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주들도 함께 같이 올라가는 거 역시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조정받았던 방산주들 오늘 반등에 힘을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HBM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이제는 삼성전자 좀 가야 될 타이밍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면서 기대감이 이번 주에 또 실적 잠정 실적 예정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자동차도 관세와 관련된 부담 아직까지 여전하지만 그래도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관세와 관련된 이 리스크를 어떻게 털어낼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원전, 핵융합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태양광 그리고 풍력주도 좋게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상원에서 다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악재로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AI 소프트웨어, 남북 경협, 이 가스관 해서 정책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슈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는 좀 차례가 올까요? 이제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 다른 업종들은 다 가고 있습니다. 조선방산도 가고 원전도 가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가고 다 가는데 삼성전자만 안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잘 가는데 삼성전자는 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년이나 올해 초와는 달리 삼성전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소캠 관련해서 소캠의 두 번째 버전의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차세대 소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삼성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니까 저전력 D램 기반 서버형 모듈인 소캠2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HBM에서는 뒤지고 있고 소캠의 첫 번째 버전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지만 삼성이 지금 펼치는 전략이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한 단계 건너뛰어서 바로 진출을 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HBM3E가 어쨌든 SK하이닉스에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아예 HBM4로 공략하자라는 전략도 있고 소캠에서도 역시 소캠1 첫 번째 버전이 많이 뒤쳐져 있으니 아예 건너뛰어서 소캠2로 공략을 하자 이런 전략을 지금 삼성전자가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AI 컴퓨팅이라든지 차세대 AI 시장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 때문에 삼성전자도 결국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단계 건너뛰는 전략이 통할지 여부가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주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실적 이제 이번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과 뭐 전반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심지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 2분기, 지난 2분기가 삼성전자의 실적의 바닥일 것이다. 이것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사인이 있는 컨퍼런스 콜에서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입니다. 엔비디아 이번에는 좀 제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전영현 DS 부문장이 최근에 엔비디아와 직접 대면 미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미국으로 날아가서 GB300 블랙웰 울트라의 향
HBM3 12단 관련해서 앞으로의 공급 논의를 타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움직이고 있죠. 삼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영현 DS 부분장이 과연 엔비디아와 어떤 의견을 합의를 했을지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향을 뚫기를 원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측에서도 사실 삼성전자가 들어와 줘야 SK 하이닉스라든지 이 마이크론의 가격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도 삼성전자가 제발 좀 퀄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제발 하반기에는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버무려졌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출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야 코스피가 또 4천, 5천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을 비롯해서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린 그런 반도체 관련주만 오늘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에 소폭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드릴 테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 좀 보수적으로 내놨습니다. 전망치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고서 괜찮게 나오는 와중에 나온 리포트여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신규 매수 리포트인데 목표 주가는 78,000원으로 유지했다는 점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좀 못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HBM 승인이 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를 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퀄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발맞춰서 갈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한 1.8%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고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HBM 승인이나 아니면 이제 수율이 개선되면 다시 한번 주가 리레이팅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수 리포트를 내놓은 거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주가의 반등을 나타내면서 실적을 이끌어갈까 이 부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있는데 아직 7조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면 주가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소폭에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36만 원짜리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2분기 실적은 긍정적입니다. HBM 이게 사실 이제 D램인데 D램 쪽 매출 비중을 보면 작년에는 29%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 늘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D램 내에서 HBM 비중이 50%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3 이 다음 버전이 HBM4인데 그게 이제 35% 정도의 수율이 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ASP 평균 판매 단가로 봤을 때 그래서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지속해서 증권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되고 38만 원짜리까지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는 36만 원짜리 냈습니다. 현재는 소폭 눌리고 있지만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29만 원짜리 좀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 나타내주고 있고요. 앞서서 파크 시스템즈 저희가 주가를 살짝 보여드렸는데 현재 한 0.5% 정도 떨어지고 있죠. 크게 밀리는 바는 아닙니다. 여기는 정밀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증권사에서 최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바라봤냐면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이 좋던 좋지 않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주가의 흐름들이 파크 시스템즈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 지속적으로 실현될수록 이쪽에 도입, 가시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오늘 주가의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 IPS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표 주가 상향 이슈가 있었습니다. 35,000원으로 올려졌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최근 고객사에서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확인돼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니다.
있습니다. 전환 투자로 얼마든지 상세 가능하다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나왔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26,000원 위에서 상승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 주가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일 뿐이라고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은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투자 유의사항 전해드렸으니까 증권사의 분석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탐색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 아니면은 목표 주가 다운된 흐름 이런 부분 한번 쭉 훑어드렸고요. 반도체 관련 주였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3,130선을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면서 오늘만 해도 지금 2%가 넘게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왜 올라갈까요? 상법 개정안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이 7월 1일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이제 7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공포하게 되고요. 상법 개정안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더 레벨업 시킬 수 있을지 이런 여부가 기대감 때문에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은 민주당 측에서 상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라고 어제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시간이 약간 딜레이 됐잖아요. 어제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 경제 6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민주당이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영 판단 원칙을 법안에 명문화해서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이런 것들은 좀 면제해주는 보완책을 좀 마련하겠다.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단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 판단을 했는데도 이것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있지 않냐라고 기업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좋다.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법원이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입법도 생각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세가 상법 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대를 하고 있던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결국에는 상법 개정에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을 계속 좀 반대하는 입장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오늘 나온 이야기가 결국에는 기업들이 투명한 경영을 하거나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모두 다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통과 시간 문제겠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지주회사, 증권사, 그리고 건설사, 그리고 PBR주들 이런 것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 오늘은 어쨌든 지주사나 증권사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오늘 또 갭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따라붙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이런 종목이나 업종들이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슈 소멸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거나 지지부진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때가 매수 찬스다라고 하면서 지금 따라붙는 것보다는 상법 개정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공포가 된 이후에 이슈 소멸성으로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 그럴 때를 오히려 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법 개정 앞으로 시장의 개선책이 될 테니까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은 관련해서 지주회사들 얼마나 올라가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 마켓나우 2부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지주회사를 보세요라는 전략들 많이 언급해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결국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SK, CJ 그리고 LX홀딩스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상법 개정 추진 관련해서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재무 구조가 안정되고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중에 24만 원 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14에서 5%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23만 5,250원 선 되겠습니다. CJ도 7% 오릅니다. 17만 2천 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있습니다. CJ 올리브영 아시죠? 합병 기대감 이런 이슈 자주 언급된 바 있습니다. LX홀딩스 배당 가능 이익이 올해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작년에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총액은 늘었더라고요. 올해도 기대가 되는 바이죠. 6% 반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급상승 10,000원 오르고 있는 흐름들 10,000원 현재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LG는 수년금이 1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주 환원 정책에 당연히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투자 심리가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 가까운 상승세 84,3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GS 역시 48,900원에서 5% 가까운 강세 힘입니다. 오늘 지주 회사는 대부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이라는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태양광 관련,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사실 어제 미국 쪽에서의 뉴스를 봤을 때는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이것 때문에 태양광이나 친환경 쪽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작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좀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더 축소되는 거 이것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악재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반사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미국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가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는 감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근거해서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더 축소하는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전에 IRA에서 논의됐던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이런 세액공제 축소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태양광, 친환경, 앞으로 더 안 좋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될 텐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대해서 투자 세액 공제를 2028년에 폐지를 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을 하면 세액 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바뀐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냐? 더 땡겨진 겁니다.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만 세액 공제를 해줄 거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유리하냐? 우리나라 업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지금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2027년 내에는 건설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 태양광이나 친환경 쪽에서의 커팅을 하는 것은 중국을 결국엔 커팅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생산을 미리 빨리 하게 되면 중국 걸 다 제외하고 우리가 그걸 파일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하나솔루션을 포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 쪽의 이 IRA 법안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우리 쪽에서도 지금 한국판 IRA를 입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직 개편화 방안,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뉴스가 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뉴스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좀 갈팡질팡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입장이 완전 좀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세세하게 뜯어보면 우리나라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태양광 대장주 하나솔루션이 조정을 딛고 오늘 그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8% 상승하면서 33,7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마린솔루션은 최근 많이 회자가 되는 듯해요. 튀르키 조선사와의 그 공급 계약 흐름을 맺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 사업의 영역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이끄는 듯합니다. 오늘 32,700원 선 현재가 보여주면서 4거래 연속 상승세 계속하네요.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상 풍력조 글로벌 수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도 아침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안마 해상 풍력 발전소와 함께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25,000원 목표 주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해외 핵심 법인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무지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오늘 2.5% 가까운 상승세로 35,400원 현재 보이고 있고 CS 윈드 역시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마켓나 브리핑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뜨겁고 네. 좋은 상황인데 시장에서 이제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반도체도 중요하고 최근에 채권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투자 아이디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관료 사회에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퍼지고 있다. 군부 고위 간부 숙청과 건강 이상설이 근거로 제시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첫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리는 지난 2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서 분명히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 주석 실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 권력 서열 6위인 딩쇠샹 국무원 부총리,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 장여우샤 부주석 등 후계자 후보로 보이는 인사들의 사진도 공유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시 주석의 측근인 허웨이둥, мя오화의 실각과 군부 내 권력 투쟁을 주목하며 시 주석이 군권 장악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딩쇠샹 총서기, 천지닝 총리,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주석 체제로 집단지도 복원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지지하는 왕양, 후춘화 등이 딩쇠샹의 집권을 견제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 사정에 밝은 그레고리 슬레이튼 전 법유다 주재 미국 대사도 시 주석이 건강 문제로 8월 4차 전체 회의에서 은퇴하거나 명목상 지도자에 머무를 수 있다고 밝혔다. 5월 이후 시 주석의 공개 활동이 줄고 관영 매체 보도도 줄어든 점을 실각의 징후로 지목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의 낮은 약값 책정이 자국 제약사에 불이익을 준다며 무역 협상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 제약협회는 한국 건강보험당국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의약품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약값도 공정가치 이하로 억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신약의 보험 적용 확대와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혜국 대우 가격 도입 방안을 내놨지만 제약업계는 투자 위축과 신약 개발 저해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약값을 낮추되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제약사의 외국 시장 접근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을 강하게 매수하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 7천억 원 넘게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130포인트 지금 지수 기록하고 있고 1.9% 넘게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786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웃 나라 시장 좀 체크를 해볼까요? 중국 시장도 조금 전에 출발했는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도 0.59%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조업 위축,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휴장입니다. 홍콩 시장은 오늘 휴장인데 홍콩 특별행정구 설립 기념일이라서 쉬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일본이랑 우리랑 좀 디커플링 되네요. 일본이 올라갈 땐 우리가 쉬고 있고 일본이 오늘 1% 빠지니까 우리는 또 1% 넘게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일본 시장과는 요즘 약간 괴리가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주시장이 워낙 뜨거웠다 보니까 요즘 채권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관심이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해 초에도 저희가 센터장님 한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올해 어떨 것이다, 작년에 어땠다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상반기 네. 채권 시장은 어땠나요? 회사채 시장. 오늘 7월 1일이니까 이제 상반기가 어제로 네네. 끝났죠. 상반기에 공모채, 회사채, 수요채 참여 금액을 보니까 168조예요. 네네.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전의 기록이 지난해 상반기에 기록한 147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한 14% 정도 오, 늘어나면서 네. 이제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가 소화가 되니까 기업들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회사채 순발행 규모가 19조 7천억 원 정도인데 이 순발행이라는 거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해서 기존에 만기가 된 채권을 상환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말 기업들이 필요해서 조달한 규모를 이제 순발행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작년 상반기에는 11조 정도 됐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한 44% 정도 늘어난 겁니다. 많이 늘었네요. 사실 연초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뜨겁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회사채 시장에는 연초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 한 보통 이제 11월 말, 네. 12월 초 이런 때 되면 북클로징이라 그래서 네. 그 해 이제 거래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산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한 달간은 거의 투자를 안 하다가 네. 이제 해가 바뀌고 1월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계획을 짜니까. 자금 집행에 따른 이제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연초 효과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시기에 회사채 금리도 떨어지고 이제 회사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가격이 의미인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죠. 근데 반대로. 올해 사실 1월에 연초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던 게 사실 기대는 좀 있었던 게 기준금리 인하 기조였으니까 네. 이런 시기에는 연초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게 그 작년 말에 비상계엄 사태 터졌고 이제 탄핵 국면 접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뭘 할 수가 위축이 되는 없었죠.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에 나타났어야 될 연초 효과가 2월로 조금 이연이 됐는데 이연되면서 거의 이제 폭발 수준이었었어요. 아, 약간 이렇게 미뤄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분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좀 지속이 됐는데 이제 수요 예측 참여 금액을 월별로 보면 네. 1월에는 40조 원대였다가 2월에 보시다시피 이제 64조 원으로 꽁충 뜁니다. 그러다 3월에는 조금 이제 주춤했다가 4월에 32조로 다시 늘었고 이제 5월, 6월 이럴 때 이제 11조 원대로 유지를 했는데 네. 이렇게 회사채 시장이 화랑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 그게 작용한 건데 한국은행이 작년 10월에 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5%였던 기준금리를 이제 2.5%까지 낮춘 상태인데 네. 워낙 경기 안 좋고 이러니까 이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거다 아니면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더 낮아지면 시장금리 낮아질 거고 회사채 금리 역시 낮아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금리가 더 낮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회사채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네네. 회사채 가격이 조금 더 쌀 때 더 많이 담아두자 이런 수요가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연초에 약간 스탑을 했다가 다시 이제 집행을 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정치적 리스크는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는 어쨌든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니까 좋은 상황은 갖춰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이런 좋은 이슈도 있었지만 조금 안 좋은 뭐 그렇죠.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온 것도 네. 좀 있었잖아요. 회사 악재들이 좀 시장에서. 있었죠. 예. 그러니까 회사 실상에서는 가장 큰 악재로 볼 수 있는 게 대형 기업들의 부도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대마불사란 말 많이 쓰잖아요.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네. 게 이제 불문율인데 이런 큰 기업들이 예를 들어 뭐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 이러면 그 여파가 상당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신용 경색까지도 올 수 있는 건데 올해 상반기에 보면 우리 홈플러스 네, 기업회생 홈플러스 신청했었잖아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갑작스럽게 신청을 한 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크레딧 시장이 좀 얼어붙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때 홈플러스는 뭐 당장 원금 갚고 뭐 이자 갚을 돈이 없어서 신청했다기보다는 그때 뭐 상황을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유통업체 특성이라는 게 먼저 물건을 구매해서 이제 매장에 진열을 하고 네네. 그걸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을 때 보통 요새 신용카드를 많이 사니까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이제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그쵸. 좀 걸리잖아요. 그 시간차를 이제 기업원 같은 단기채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좀 시간차를 맞추는데 이게 2월달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단기 조달에 좀 문제가 생길 것 생겼고. 같으니까 네.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거다. 그러니까 2월에 이렇게 기업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5월쯤에는 아마 자금 부족 사태가 와서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구매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물건을 공급하는 네. 공급처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뭐 티몬 사태, 뭐 미메프 사태를 우리가 겪었으니까. 그런 사태가 올 것 같으니 선제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매 대금은 정상 지급하지만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은 중단이 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네네. 신청한 거다라고 하긴 했지만 회사채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시그널 이벤트라는 게 발생을 한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많이 걱정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악재가 롯데손해보험 이 이제 900억 원 네네네. 규모의 후순위치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롯데손보는 콜옵션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 비율이 낮으니까 지금 이 자본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지급여력 비율은 더 떨어질 텐데 그럼 네. 건전성에 문제 생기는 그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동을 걸었던 사건이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거는 콜옵션 행사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행사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형 악재로 받아들였는데 과거에 우리가 2022년에 흥국생명이 이제 이거는 사실 국내에서 발행한 건 아니고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 연구체였는데 콜옵션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때 한국물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외화채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걸 겪었던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상당한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긴 했었는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에 돈이 몰렸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자, 결국에는 상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할 곳을 잘 찾지 못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홈플러스든 롯데 손해보험이든 큰 회사들이니까 시장에서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회사채 시작에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보려고 한 건데 사실 뭐 전부 다 좋은 결과를 낸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올해 상반기에 우량채와 비우량채 간의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라는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뭐 현대 GF홀딩스, 롯데웰푸드, 뭐 신세계, S-오일 이런 우량 기업들은 네. 상반기 회사채 수요책 하는 족족 다 조단위 그쵸. 자금이 네네. 들어왔었어요. 이 기업들 다 AA 이상의 회사채라서 이제 우량채로 분류가 되는데 반면에 그 BBB급, 그러니까 트리플 B급에도 보면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네. BBB 플러스 이하, 그러니까 BBB 제로, BBB 마이너스 이런 등급의 회사채 발행은 아예 시장에서 자체를 감출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기습 기업 회생 신청에 아마 영향을 좀 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뭐 비유량 채권 와 이게 홈플러스 같은 기업도 이렇게 선제적 기업 회생을 신청할 수 있구나라는 네. 인식을 투자자들이 하면서 비유량 채권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BBB 제로 이하인 등급들의 회사채 발행이 어찌 보면 이제 사실상 막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도 안 하게 되면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겠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상반기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그대로 보였네요. 그렇죠? 예, 회사채 자체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건데 그 안에서도 이제 트리플 B 아래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된 건데 업황으로 봤을 때도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잘 나가는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증시도 굉장히 업황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많이 갈리고 있는데 회사채 시장에서도 보면 증권채에 좀 돈이 많이 몰렸고요. 건설채는 살짝 회사별로 차별화가 좀 네네. 됐었고 뭐 석유화학 업종처럼 지금 업종이 워낙 안 좋은 데들은 뭐 미매각 사태가 이제 주를 이었는데 사실 증권채, 건설채는 우리가 부동산 PF 이제로 문제가 네, 생겼을 그렇죠. 때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PF로 인한 문제가 그 문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던 이제 업종들인데 작년부터 증권채에 대한 심리는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작년부터요? 그렇죠. 증권사들이 부동산 PF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거에 따른 충당금은 상당히 쌓아서 이제 좀 해소를 했고 또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 투자 엄청 했었잖아요. 작년 이럴 때. 그러면서 브로커리지 수입이 좀 늘어서 실적도 좀 개선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보면 지난 2월에 이제 KB증권이 한 4천억 원 정도 규모의 증권채를 발행을 했는데 3조 1천억 원 정도가 몰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8배 정도가 몰렸고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뭐 NH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데들도 다 지금 AA 등급이긴 한데 이제 증권채 발행할 때 한 2조 원 이상씩은 이제 끌어모았던 네네.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종 보면 HLDNI 한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발행했다 하면 민매각을 겪었던 데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에 600억 원 정도 모집하는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2천억 넘게 몰렸어요. 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발행 예정액의 한 2배 이상 끌어모았고, 근데 이 두 기업들은 아마 이제 금리를 투자자들이 보기에 좀 높게 제시했다라는 게 좀 메리트로 좀 네네. 작용한 것 같고, 반면에 롯데건설은 미매각, 아예 주문이 한 건도 없었던 미매각을 겪었고,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효성TNC 같은 경우가 이제 일부 만기물에서 미매각이 발생했고, 유통업종도 사실 이제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일부 만기물에 미매각이 이제 발생했고, 이랜드월드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자, 신기한 게 그러면 결국에는 증권 관련해서 회사채 작년부터 이쪽에서는 많이 집중을 하고 건설도 많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차를 두고 결국에 주시장에서 이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판단을 한 건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표에도 저희에서 봤지만 말씀도 해주셨지만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흔한 말로 파리를 날렸을까요? 이게 지난달 23일에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네. 시작을 했는데 이제 1,100억 원 규모를 발행하려고 네. 했어요. 근데 주문이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수요 예측을 할 때 이제 그 발행사가 금리 밴드를 제시를 하면 거기에 이제 기관 타주를 여러 곳들한테 이게 이제 제안서를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하는 금리에 나는 얼마를 받겠다고 이제 접수를 해요. 네.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낮은 금리에 발행하는 게 좋으니까 낮은 금리부터 채웁니다. 네네. 채워서 마지막에 이제 그 발행액이 차는 그까지 딱 결정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아예 주문이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례적인 그렇게 안 상황이긴 좋다고 본 한데 건가요? 일단은 이제 신용 등급이 최근에 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흥행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아예 주문이 이렇게 없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었던 건데 금리가 이제 동일 등급의 회사채랑 비교하면 높았지만 롯데건설이 작년에 발행했던 회사채 금리와는 크게 차이가 안 났다는 거 한 가지.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면 발행금리가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작년에 비슷하네. 무슨 자신감이지?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고 실제로 보면 1.5년물 지난해 7월에 5.6%에 발행했거든요. 롯데건설이. 그런데 이번에는 5.9% 수준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났던 게 맞고 시장 가격 대비 금리 차이를 보면 이제 1.5년물 같은 경우에 작년에 민평, 그러니까 민간 채권 평가사들의 평균 금리 수익률 대비 176bp 높은 금리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173bp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물 대비로는 금리 차이가 조금 줄어든.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 제시했어야 됐다라는 게 좀 매력이 있었는데 없네요. 뭐 어쨌든 롯데건설 회사채 민매각 됐지만 자금 조달에는 성공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발행 주관사들이 이제 총액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주관사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증권사들인데 네네. 증권사들이 그냥 다 떠안은 거예요. 근데 증권사들도 이게 사실 금리가 낮은 수준은 아니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 우리 이제 채권 개미들한테 이제 셀다운이라고 보통 셀다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뭐 개인들한테 팔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떠안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좀 체크를 해볼 것이 아까 트리플 B 등급의 이 회사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여기서도 어쨌든 그 트리플 B도 우리가 그 전까지는 투자할 만한 그래도 투자 적격 등급이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왜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트리플 B급이면 투자 적격 등급이긴 네, 해요. 그러니까요. 부적격은 아닌데 그 BBB급 발행 자체가 좀 드물긴 했어요. 지난 3월에 SLL 중앙이 마지막으로 발행하고 그 뒤로는 트리플 B 플러스는 있었지만 네. 트리플 B 제로 이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기 들어서 일부 이제 트리플 B 등급 발행이 있긴 했는데 분기 기준으로 트리플 B 제로 이하의 발행이 한 건도 없었던 거는 아예 반응이 네, 없었어요.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BBB급 중에서도 이제 BBB 플러스급 일부 기업은 네. A 마이너스하고 이제 비슷한 취급을 받고 이제 네. 흥행에 성공했는데 뭐 그게 BBB급은 이제 뭐 BBB 제로부터 이제 우량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발행이 안 됐냐라고 보면 결국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롯데선고의 콜옵션 보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한 건데 CJ 같은 경우가 BBB 플러스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BBB급에서도 이제 우량채이긴 한데 이때 발행한 게 신종자본증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연 5.8에서 6.1% 정도의 금리를 제공했는데도 미매각이 됐던 거는 롯데선부 콜옵션 샤트 이후로 이제 첫 자본성 증권 발행이었는데 자본성 증권 발행도 조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것 같고 뭐 BBB 플러스에서도 이제 한진이라든가 한진칼 같은 경우는 수요 측에서 2배 이상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뭐 약간 이제 BBB 플러스니까 A- 등급과 좀 비슷한 대우를 받은 거고 오는 14일에 중앙일보 그러니까 트리플 B 제로거든요. 그리고 15일에 깨끗한 나라 역시 이제 트리플 B 제로인데 수요 예측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BBB 제로 등급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트리플 B 등급 이번 하반기에는 어떨지 중앙일보랑 깨끗한 나라가 일단 수요 예측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회사채 시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는 심리가 상반기에는 굉장히 강해서 회사채 쪽에 관심이 많았다면 어쨌든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자본시장 쪽에 빠르게 지금 투자하는 쪽으로 굉장히 쏠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회사채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데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그쵸, 가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회사채,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보면 회사채는 국채나 이런 공사채보다는 좀 그 리스크를 좀 감수해야 되는 자산이었는데 약간 좀 어중간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수급으로 보면 새 정부에 따른 이제 물량 부담 우려가 좀 클 거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경 이제 논의 네네. 중이잖아요. 추경 편성하면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국채 나오니까. 19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을 좀 예고해 네네. 놓은 상태인데 장기 국채 특히 이제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오르면서 회사채와 금리가 좀 비슷해졌어요. 오. 그렇게 보면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회사채를 갈 것이냐 아니면 유동성도 좋고 뭐 안정적인, 리스크도 예.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장기 국채에 국채로 투자할 가냐. 거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 국채로 갈 그쵸, 가능성이 그쵸. 높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회사채에서도 BBB급은 아예 담을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 이런 것들 이게 여러 가지 요건을 생각해 보면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건데 실제로 금융투자협회 시정국가 수익률을 보면 어제자 기준으로 네. 3년 만기 회사채 AA- 평균 금리가 2.963%거든요. 국고채 10년 금리가 2.805% 수준이었었어요. 오. 그리고 20년물 금리가 2.832% 정도니까 이 차이를 감수하고 굳이 회사채에 투자할 것이냐. 그렇죠. 오히려 국채가 낫다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사채 발행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AAA급 그러니까 공사채는 사실 이제 정부가 보증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초우량채인 거거든요. 근데 시장 수요가 우량한 공사채로 몰리면 회사채 수요가 공사채로 가는 이제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탄핵 이후로 사실상 정책이 멈춰서 있었잖아요. 네네. 정부가 뭘 못하니까 이제 공사들도 뭘 못했었는데 그래서 공사채 발행도 많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빚을 갚아가는 추세였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공사채 보면 8조 6,300억 원 순상환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3조 원 순발행이었는데 네네. 올해 상반기는 순상환이었다는 거는 조달보다 갚은 금액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뭘 안 하니까 자금 그쵸. 수요가 좀 네. 없었다는 건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금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약 중 하나가 에너지 인프라 고도화 정책인데 여기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포함이 되어 네,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 하려면 이제 돈 필요하니까 채권 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야 될 거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 구보급 이런 것들 좀 늘려야 될 텐데 안 그래도 지금 집값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네. 이제 공급 정책이 좀 따라가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LH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금 소요가 많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사채 발행해서 자금을 대야 되는 상황일 거고 공사채 늘어날 거고 그러면 회사채보다는 공사채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니까 회사채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수급 상황에서도 그렇고 하반기에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뭐 새 정부가 들어선 것도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 상반기처럼 뜨겁기는 어렵고 오히려 어쨌든 뭐 안정적인 투자의 성격이 강한 이 채권 시장이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인 국채나 공사채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일반 회사채, 민간 회사채는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수요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하는 자금들은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니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뭐 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은 국채나 공사채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선우 센터장과 함께 채권 시장 이야기 또 상반기 정리하고 하반기 투자 전략 세워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트고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증시 연일 랠리 오징어 게임 시즌3 넷플릭스 TV쇼 부문 93개국 1위 넷플릭스 주가 $1,400 눈앞 대한민국 증시 2021년도 6월 1일 사상 최고가 3,316.08 도전을 향하여 전진 시작 국힘 정부 여당 추진 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로 입장 선회 증시 지주회사 주식 초강세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또 4대 지수가 전부 다 랠리를 보였습니다. 자,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이좋게 다 올랐습니다. 다우가 가장 많이 올랐네요. 다우도 곧 45,0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4, 5일 거래일 동안 이 지금 4대 지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위로 쭉쭉쭉쭉 뻗으면서 지금 올려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2.45%에 올랐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증시가 잘 나가니까 키움증권, 신영증권 이런 증권회사들이 주가가 좋은 것처럼 저기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항상 우리 증권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금융기관들이 있지만 조금 더 증권사에 가까운 이 금융투자회사가 골드만삭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그 종합금융투자회사가 되려고 우리나라도 지금 자본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조금 뭐 골드만삭스가 되려면 아직 좀 많은 길을 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증시가 좋으니까 골드만삭스가 오르는 것 같고요. 버라이즌 통신사도 지금 힘을 내고 있네요. 방어주인데 애플, 비자, 허니웰, IBM, 트래벌스 컴퍼니스까지 보험주, 뭐 금융주, 방산주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애플도 2% 넘게 지금 올랐고요.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0.47. 나스닥은 2만을 돌파해서 2만을 아주 굳건히 지금 다지는 모습입니다. 2만 선이 이제 단단한 지지력을 가진 지지대가 될 것 같고요. 2만 400마저 돌파를 했습니다. 2만 418.31을 장중에 찍었고요. 종가는 2만 369.73으로 끝났습니다. 자, 나스닥의 전진이 어디까지 될지 진짜 대단한 시대고요. 그레일이 저기 1등에 올랐나요? 그레일이 요즘에 많이 시가총액은 작은데 상승률 상위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5.3 그 비트코인 업체죠. 애플로빈 그다음에 팔란티어는 지금 $140를 가나요? 이렇게 되면 엄청납니다. 지금. 자, S&P 500 0.52% 올랐고요. 6,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S&P 500하고 나스닥은 이미 역사상 신고가를 세웠고요. 신고가 갱신의 기록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3사가 모두 상승했고요. 어제는 또 이 애플이 지금 2% 오르면서 또 따라 붙고 있죠. 1.1% 차이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조금 빠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구글하고 테슬라 어떻게 보면 웨이모와 로보택시 테슬라의 로보택시 만드는 회사들끼리 지금 빠졌네요. 자율주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3으로 가까스로 지금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저항권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5,546.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도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브로드컴이 2.34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코이어런트 2.27, 그리고 온토 이노베이션. 어제는 전부 다 IT 종목들이 지금 1등을 차지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역시 엔비디아의 그림자 전략으로 계속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특징주는 넷플릭스를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또 신호가 갔네요. 아, 이거 점점 갈수록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원래 이게 등산을 하면 사람이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각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넷플릭스 시총 $1조 목표 달성 어려울 것이라면서 모닝스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목표 주가는 올렸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 올린 게 너무 웃깁니다. $720에서 $750로 상향했거든요. 지금 주가가 $1,400 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이제 $750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너무 느릴 정도로 주가 흐름이 너무 빨라가고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죠. 지금 이게 지금 좀 황당한 경우가 지금 발생됐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목표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정말 이런 경우는 너무 빨리 오르는 경우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총 $1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도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이런 굉장히 이 이중적인 어떤 모습이 지금 나올 정도로 주가가 빠릅니다. 자, 어쨌든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로튼 토마토에서는 팝콘통이 다 엎어졌잖아요. 그 일반 시청자들이 하는 거에서 51%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다 실망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93가구 1위를 찍으면서 지금 그 넷플릭스가 신고가 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K-팝을 대상으로 지금 어린이들도 그렇고 지금 많이 보죠 지금. 이게 TV쇼 부분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3가 1위고 K-팝 데모넌터스가 영화 부분에서 1위거든요. K-팝 데모넌터스 되게 재밌죠. 그 K-팝 거기 나오는 랩이랑 이런 거 되게 신나잖아요 지금. 후크송 막 너무 계속 중독적이어서 되뇌이고 있잖아요. 그게 또 1위에 올랐거든요. 그게 미국 애니메이션인데 한국의 K-팝을 다루고 있는 그 지금 만화기 때문에 또 열풍이 불고 있고 최근에 또 예수를 지금 모태로 한 한국 그 애니메이션도 있었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요즘에 잘 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들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만화도 결국 언젠가 한번 터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넷플릭스는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 1,400달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시세입니다. 자, 지금 그 아시아 증시로 가겠습니다. 니케이 225 1.03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니케이만 약하고 대만이랑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오늘은 대만이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혼자 일본만 좋지가 않은데 보니까 1위인 도요타 자동차가 1.24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빠지는 게 패스트 리테일링이네요. 그렇죠? 이 지금 그 유니클로의 모회사죠. 패스트 리테일링이 가장 지금 좋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이 지금 2.2% 가까이 오르면서 최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역시 TSMC가 3.30 그리고 미디어텍이 4.40 급등하고 있죠. ASE 테크놀로지 1.02 이 지금 세계의 어떤 밸류체인의 이 핵심인 회사들이 지금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지금 TSMC가 미국 증시에서 ADR로 급등했었는데 본토 증시에서 그만큼 못 따라갔잖아요. 근데 역시 결국에는 갭을 따라잡는 모습입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2,430억으로 플러스 전환했죠. 그 어제 말씀드릴 때 지금 2025년도 6월 25일부터 4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조금 매도로 돌아서서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이게 잠잠해지거나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면 또 3,100선 갈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역시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자마자 그쵸 다시 3,100선 돌파했죠. 자, 외국인이 결국 나간 게 아닙니다.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눌림목 후에 다시 지금 재매수를 들어가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거의 전 종목이 플러스죠. 오늘은 뭐 그동안 잘 나갔던 SK 하이닉스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쉬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긴 합니다만 다른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지금 15위에 삼성물산이 6.86 급등하고 있고요. 이 20위에 SK스퀘어 5.08, 21위에 하나금융지주 전부 다 급등하고 있죠. 오늘 지주회사들이 강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형님보다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 오늘 펩트론이 3.45 오르지만 8위의 휴젤이 지금 6%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네요. 6위 파마리서치, 7위 휴젤이었는데 펩트론이 휴젤 자리를 뺏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SM은 요즘에 계속 잘 나가네요. 15만 원 가까이 지금 갔는데요. 결국에는 SM 그 당시에 이 지금 지금 상호펀드가 들어와서 흔들었던 때 그때의 주가를 거의 갔습니다.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 SM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 JYP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에 대한 비중, 노출 비중이 많아서. 자, 오늘 섹터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편의점 섹터가 1등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사실 편의점이 오늘 무슨 특별히 강세라고 부르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롯데, 지주, 물론 세븐일레븐을 운영하죠. 그래서 여기 엮여 있는데 GS 리테일, BGF 리테일도 마찬가지죠. GS25를 운영하고 BGF 리테일은 CU를 운영해서 이거를 지금 편의점으로 이제 이 HTS 증권사에서 묶어놓은 건데 사실은 오늘 지주회사의 강세라는 테마에 지금 엮여 있는 겁니다. GS 리테일, BGF 리테일, 롯데지주가 다 지주회사 성격이거든요. 자회사가 그 안에 편의점이 있어서 저렇게 묶인 거죠. 그리고 건설 대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DLENC라던가 삼성물산, 지금 대우건설, GS건설 이렇게 나가는데 뭐 건설주도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건설주에 묶인 것도 건설 지주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주회사 이게 4.22% 오르는데 HSE 호성이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크라운 혜택 홀딩스, 세아 홀딩스, 풍산 홀딩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롯데지주 같은 건 지주자가 들어가 있고 영어로 된 건 이렇게 홀딩스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 자가 없고 한화, SK 이렇게 그룹 명만 들어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지주회사들입니다.
이런 지주회사들이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통 지주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거를 저평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저평가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 정말로 저평가된 게 있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저평가된 게 있다고 만약에 소문이 나봐요. 아 그럼 득달같이 달려들죠. 요즘 SNS가 발달돼가지고 야 이거 너무 저평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해변가에 그 24K 순금 팔찌가 있어요. 근데 순금 팔찌에 그 모래 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의를 가진 사람이 여기 보세요. 선의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많다고 하죠. 24K 순금 팔찌가 묻혀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혼자 다 먹어도 되는데 너무 많고 약간의 선의가 있는 사람이라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여기에 지금 24K 순금 팔찌인데 흙 묻어서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당연히 달려들죠. 지금 금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밥 먹다가 똥 싸다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저평가된 게 발견이 됐다? 누가 말해줬다? 그럼 다 와서 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예를 돌아가서 순금 팔찌에 흙을 다 닦아갖고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거 다 차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진흙 속에 팔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그럼 뭐냐? 원래 그 정도. 여기서 무슨 진흙을 닦고 팔찌의 반짝임을 알아봐가지고 가치를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건 뭔가 팔찌가 파여 있거나 24K 순금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순금이 아니거나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순금의 가치를 찾은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저평가된 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겠죠. 바로 지금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왜 지주회사가 그러면 저평가라는 제가 얘기를 싫어하지만 그걸 다 왜 싫어하는지 얘기를 했죠. 어쨌든 언론에서 얘기하는 저평가라는 얘기를 왜 받았냐면 지주회사는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 BGF 리테일 안에 CU도 있고 막 자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회사들이 주가 되는 거죠. 메인 스포트라이트는 걔네가 받는 거예요. 걔네가.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자회사, 손자회사들을 거느리면서 그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두뇌죠. 손발들이 활약하는 거기에 중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주회사들은 움직여도 나중에 움직이고 왜냐하면 그거의 합이니까 나중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언론이 저평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만년 그냥 그 제자리였어요. 그러니까 PER, PBR이 상당히 낮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PER, PBR이 낮은 걸 보고 어디선 저평가라고 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만년 저평가라고 넌 대기만성형이야. 그러다 코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무리 애정 있는 코치라도요. 대기만성형이라고 칭찬하다가 얘가 한 3년, 5년 기다려서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애정 어린 코치도 버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기만성형이라고 내 자식이라도 버리죠. 자기 부모도 자기 아들을 맨날 뭐 바이올린 안 되는데 바이올린을 계속 시켜봤어요. 얘가 5년 동안 바이올린 시켰는데 계속 유치원 수준이야. 그런데도 계속 시켜서 바이올리니스트 만들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기만성형이 너무 길어지면 만년 저평가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만약에 저평가가 정말로 저평가여서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게 변하는 게 있어야 돼. 걔가 갑자기 바이올린의 어떤 각성을 해가지고 바이올린을 갑자기 잘 쳐가지고 뭔가 바이올리니스트로 발돋움할 어떤 포텐이 터진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넌 그동안 저평가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돼 하면서 무대도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바이올린 사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의 지주회사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오늘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 HS 효성이 지금 상한가를 갔잖아요. 지금 상법 개정안 이것 때문에 사실 여당 야당이 많이 붙었었잖아요. 지금 확실한 건 아닌데 지금 여야 원내 사령탑이 지금 완성이 됐죠. 근데 지금 국힘에서 이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지주회사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자회사, 손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분표 평가 이익이라던가 아니면 배당을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주회사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조금 대변하고자 주주를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주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 주주의 이 개념을 대입하게 되면
그동안 저평가라고 불리웠던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관점에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국힘이 반대했잖아요. 지금 국힘이 이거를 찬성 의견이라던가 아니면 전향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다고 약간 의견을 내비쳤어요. 모르죠. 또 표결 때까지 가서 7월 4일 날 가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7월 4일 뭐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주장만 얘기 드릴게요. 민주당은 주장이 상법 개정안 통과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화끈하게 펼치면 주가지수 5천도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한 대로 대기만성형 만년 저평가가 해소되면 그게 5천을 간다 이거고 이 지금 국힘이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너무 주주를 앞세우다 보면 이 지금 상권 상업계에서 경상계에서 소송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지금 국힘이 돌아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주회사가 아주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 HS 효성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지주사가 정말 만년 저평가가 해소될 만한 뭔가가 있다. 포텐이 터질 거리가 있어서 이성적으로 움직인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만년 저평가인 지주회사에 투자를 해서 긍정적인 재평가를 받는 그 수준까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주 매도평입니다. 지주회사의 지주라는 뜻이 원래 땅 주인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이 땅 주인이 정말 각성을 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펼칠 겁니다. 드디어 땅 주인의 땅 따먹기가 시작됐다. 이 땅. 여러분, 일본 여행 지금 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일본 여행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1999년에 발간된 일본 만화 내가 본 미래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 만화에는요, 2025년 7월 5일 일본과 필리핀 사이 해저가 분화하면서 쓰나미가 온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작가가 꾼 예지몽을 바탕으로 쓰여진 내가 본 미래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예언했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만화에 나온 날짜인 7월이 다가오고 실제로도 군발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대지진설과 불안 심리가 퍼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홍콩 풍수사들의 지진 가능성 언급과 중국 대사관의 지진 주의령 공지까지 겹치면서 일본 여행을 다시 고민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 때문일까요?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1만 명. 2019년 팬데믹 이전보다도 5%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최대 커뮤니티에는 한국은 친절하고 거리도 깨끗하다라는 후기도 올라오면서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소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회복세가 나타났어요.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고 3월 기준 관광 소비액은 1조 8천억 원을 돌파하며 면세 전 매출도 9% 이상 늘었습니다. 그럼 한국 관광의 매력은 뭘까요? 한국 관광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콘텐츠 경쟁력과 가격 대비 만족도가 있습니다. 드라마, K-팝, 미식, 뷰티 등 K-컬처 전반이 탄탄한 데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도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한국 관광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야놀자 리서치에 따르면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온라인 언급은 오히려 준 건데요.
양적 증가보다는 경험의 질, 콘텐츠 품질, 그리고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금 현 시점입니다. 때마침 한한령 해제 지짐이 불어오고 있죠. 여기에 3분기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데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발 관광 수요 회복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나타났어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롯데 관광개발은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파라다이스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힘, 문화의 저력,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만족도. 한국은 이제 관광 소비국이 아니라 세계인을 끌어들이는 관광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여행의 중심이 될 순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6월 한 달간 14%가량 올랐던 우리 시장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 시작에 오늘도 좋은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요, 오늘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10시 20분경에 3,127선을 터치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6%가량 오르면서 3,12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기조를 이어갑니다. 787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보시면요, 코스피와 비슷하게 오르는 흐름, 코스피 200, 이 대형주 단에서 상승 기조가 나타나는 만큼 코스피 지수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떨까요? 현재 수급 상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어제자로 순매도 기조를 끝내고 오늘 순매수 기조로 다시금 돌아섰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점도 이러한 기조에 영향을 미쳤겠죠. 개인은 7천억 원가량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그 가운데 외국인이 장 초반 팔자세였는데 순매수 기조로 다시금 전환이 됐습니다. 이 점은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개인의 순매도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눈에 띕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달러 가치가 3년여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1,350원대에서 출발을 했고요. 한때 1,349원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시간 1,35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특징적인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상법 개정안에 양당의 합의가 점쳐지면서 오늘 지주사가 일제히 강세를 보입니다. 그간 상법 개정안에 신중하던 야당이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이 되면서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간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모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했었죠. 다만 어제자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기로 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간 취해왔던 강경 반대 태도를 어느 정도 뒤바꾸는 발언이죠. 이에 시장에서는 7월 3일 예정되어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달 초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그간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양당 간 합의를 거쳐서 법안 처리에 더욱이 속도가 붙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사는 그간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시장 평가에 따라서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법안이 개정에 따른 수혜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주가 함께 보고 가시죠. HS 효성은 오늘 52주 신고가는 아니지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91,600원 기록을 했고요. SK도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3% 넘게 약 14%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23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화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14% 넘게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10만 7,6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S 주가도 함께 보시죠. LS도 9.64%가량 2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AI 확산 열풍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 또 국외적으로는 트럼프의 전력 수요 행정명령 서명 이슈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력 설비주가 오늘도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IDC는 한국 데이터 센터 운영 보고서에서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28년까지 연평균 11%가량 증가하면서 2028년에는 4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적인 소식도 함께 붙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규모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지난 28일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발 행정명령 내용은요, AI 산업 확장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 확대를 핵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3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AI로 인한 전력 소비량 얼마나 큰지 궁금하실 겁니다. 챗 AI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보다 약 30배 넘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영상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데요. AI로 12초짜리 영상을 만들게 된다면 가정용 전기 그릴로 스테이크를 한 번 굽는 만큼의 전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AI 확산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확충이 크게 중요시되는 이유인 거죠. 전력 설비주 연일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오늘도 관련 주가 일제히 강합니다. 제일일렉트릭이 1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1,4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TC 머티리얼즈도 오늘 강합니다. 10% 넘게 6,4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주가도 함께 보시죠. 5% 넘게 강세입니다. 3,22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6월 수출 데이터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4.3%가량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수출이 증가세를 회복했는데요. 그 가운데 특징적인 점 바로 반도체 수출 데이터입니다. 미국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6월 수출은 149억 7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1.6%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3월부터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또 DDR5의 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한편 이러한 수출 호조 데이터에도 반도체 투톱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분기 최대 실적 경신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요. 삼성전자는 HBM 분야에서의 다소 저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초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종합을 해보면 삼성전자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작년 동기 대비 40%가량 적습니다. 이는 반도체 사업부인 DS 부문의 부진 때문인데요. 파운드리와 시스템 설계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이 대규모 적자를 지속 중이고 고부가 제품인 HBM이 아직 실적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반해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작년 동기 대비 60%가량 증가할 것이란 관측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9조 원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9조 원을 넘는다면 작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인 8조 828억 원 이후에 2개 분기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투톱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큰 주목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주가 함께 보시면요. 어제 삼성전자 조금 하락했는데 오늘 하락폭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1.59%가량 6750원 선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많이 오른 만큼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1.3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28만 8,250원 선 지나갑니다. 네, 7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섞여 있는 만큼 더욱이 시장의 동향에 집중하셔야겠는데요. 저희와 함께 정확한 대응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입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요. 화요일 8일에 뚜껑이 열리게 되는데
최근 이제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흐름부터 좀 짚어봐야 되는데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실적 전망치 2분기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권사 리포트? 일단 어저께 이미 이 분위기가 전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요. 어저께 아마 오후에 생각보다 더 빠진 게 이거 같은데 보통 타 증권사 뭐 서너 군데 보면은 6조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저께 장 끝나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5조.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20% 정도 더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1조가 차가 나는 겁니다. 어느 수치가 맞을지는 결국은 뭐 다음 주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1조라는 차이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메모리 쪽이고 메모리라고 하면은 D램하고 낸드라는 게 있는데 D램에서는 HBM이 생산이 좀 부진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우리가 그렇게 잘 취급을 안 했습니다만 낸드라는 그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는데 낸드는 출하도 줄었고 가격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한 5천억 정도 이상이 생각보다 빠졌고 그리고 기타 뭐 디스플레이건 스마트폰 기타들도 아마 환율이 원화가 막판에 좀 강세가 됐잖아요. 네.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은 실제 이익에서는 조금 부진합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반도체 메모리 5천억, 기타 등에서 5천억 정도가 생각보다 덜 나와서 1조 정도가 그러니까 생각 덜 나왔다는 게 아니고 다른 증권사하고 차이가 그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저께 주가 반응되고 오늘은 또 의외로 또 되돌려지느냐라고 보면은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HBM4라는 그 제품도 있고 HBM3가 네. 있는데 HBM3E에 대해서 이제 전영현 부회장인가 그분이 아마 어느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지 기사가 나온 게 한 군데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직 잊지 않고 엔비디아한테 제품을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하고 있다, 접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오늘 갑자기 또 들면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버 자체는 최근에 그 주종인 주류보다는 조금 낮은 쪽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1% 하락했지만 주가상으로는 다시 이제 네. 되돌리는 흐름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들이 어디로 향할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줄곧 HBM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목표주가 38만 원 이렇게 또 올라가기도 네네.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이닉스를 뭐 이렇게 볼 때 어제 오르고 내일 오늘 빠지고 이런 거 미리 일비하면은 아무것도 못 보시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에 하이닉스가 무려 45%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바닥에서는 거의 7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셈이죠. 그리고 사실은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주는 시사점이 꽤 있는데 마이크론이 지난주 실적 발표되고 나서요. 엄청 잘 나왔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주가는 지금 나흘째, 그러니까 3일째 연속 빠지고 있어요. 네. 그 얘네는 왜 빠지느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닥에서 마이크론은 90%가 넘게 올랐습니다. 90몇 프로 올랐는데 한 3% 토해낸다 가지고 이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크론의 주가가 지금 PER이 아마도 내년 올해 해서 한 11배 정도, 한 10점 후반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하고 마이크론 주가하고 PER이 비슷해요. 제가 우스갯소리 말하는데 한국 주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반도체 잘 나간다는 마이크론은 10.8배 비슷하니까 사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이크론이 10.8배 정도 되면은 하이닉스는 한 7, 8배는 돼야 되는데 7배 되는 주가가 28만 원이고요. 네. 8배 되는 주가가 33만 원입니다. 그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실적이 6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HBM 끈을 놓지 않으면은 주가는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HBM이 확인되지 않으면 또 거꾸로 6만 5천 원, 6천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가지고 계신 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또 단기적으로는 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리포트에 HBM 승인이 빨리 날 것인지 네. 그리고 수요일 개선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 리레이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영역으로 조금 더 넓혀보면은 그런 거 있은 것 같아요. HBM 섹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네. 우리가 좀 기댈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레거시 디램 가격에 네. 대해서도 매주 나와서 언급을 해주시는 네, 바가 네.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유리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그 HBM 많이 얘기하니까 HBM이 전체 그 디램이나 매출의 뭐 60%, 70% 모든 업체가 될 것 같지만은 예. HBM이 디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 정도 되는 거는 하이닉스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HBM 하면은 엔비디아하고 반쯤 따라가고 마이크론하고 반쯤 따라가는데 정작 마이크론은 HBM의 비중이 한 매출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도 안 돼요. 마이크론이. 20%도 안 예. 되고 삼성은 어떻게 될까요? 더 적어요. 더 10몇 적어요. 프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은 HBM이 아닌 일반 레거시 디램인데 레거시는 어디 팔죠? 휴대폰, 네. PC 이런 데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많이 팔면은 좀 좋고 안 팔면 안 좋고 이런 건데 중국이 부양책하고 뭐 돈 보조해 주니까 좀 팔릴 것 같긴 하고요. 재고들도 많이 낮아져가지고 PC 업체, 휴대폰 업체들이 조금 다시 재고를 확충하는 거 그런 느낌이 2분기 지나는 이 시점에도 아직 이어지고 있어서 실적 넘버 자체는 사실은 나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도 관세 때문에 만약에 수요를 미리 앞당긴 측면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나중에 드러나면은 그거는 나중에 역으로 예. 나쁠 수 있는데 그거 역시는 7월 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레거시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강할까요? 요거는 어떤 당분간은 강할 것 신호를 같아요. 봐야 될지. 그래서 네. 현물 가격이 보시면 되는데 현물 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현물 가격이 뭐 1, 20%가 아니고 30%, 40% 올랐는데 네, 현물 예, 가격은 그 업체들이 그 실질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하는 이게 계약 매진 가격보다는 괴리가 있어서 그게 실적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죠. 현물 가격이 안 빠지니까 당분간은 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레거시 제품이라는 건 업체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나중에 우리가 종산하거나 스탑할 수 있어요라고 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DDR4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갑자기 우리는 필요한데 없네, 없어질 것 같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같이 사겠다는 비딩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올라갈 수 있죠. 약간 그런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엄청 좋은 걸 보는데 엄청 좋은 거는 HBM이고 레거시는 그냥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사업 매출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반도체 업황을 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본부장님 하셨을 때 네. 말씀하셨을 때 들으셨을 것 같고 지금 미국 빅테크들은 날아가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괜찮죠. 향후 어떤 쪽에 주목하는 게 더 승률이 날 수 있을지 판단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엔비디아가 대장주죠. 그 다음에 AM도 있습니다만은 엔비디아 GPU 말고 ASIC 제품이라고 많이 말씀드린 거 대장주가 또 브로드컴이에요. 예.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 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신고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 두 종목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생각보다 점프가 이렇게 조금 오르는 게 아니고 팍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뢰가 높아지고 있어요. 애널리스트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가시거리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엔비디아가 170, 150, 160인데 250% 엄청난 거고. 브로드컴은 오늘도 목표 주가가 300불쯤에 나왔습니다만 며칠 전에는 400불, 지금 주가 280불이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걸 장기적인 거 보는 거 말고도 중국에서 대신 생산해 주는 거, 서버에 ODM을 생산해 주는 폭스콘, 뭐 퀀타 이런 업체들의 실적도 5월부터 확인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거를 연장해서 한 6개월 본다면 당분간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갖고 계신 분 좋으실 텐데 이게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달러인데 이게 목표 주가는 6조 달러를 부른 거예요. 네. 그거는 매년 앞으로도 지금도 성장했는데 매년 앞으로도 한 20% 정도 성장을 계속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PER 33배 때리면 그 6조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마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반을 가져오니까 엔비디아 10매 20% 성장, 하이닉스 매년 15% 10% 성장하면은 하이닉스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은 부르는 꼴이에요. 당장이 아니고 몇 년 사이에. 그 정도로 자신감을 표출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거는 테크의 빅테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헷갈리시면 엔비디아, 브로드컴하고 오라클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만 들으면 사실
국내 반도체 대장주보다는 해외 대장주를 지금이라도 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환율을 제외하면 네.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은 하이닉스랑 누가 우세할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가 뒤처진다는 게 아니고요. 하이닉스가 밸류가 아직 싸기 때문에 룸이 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주식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죠. 하지만 많이 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장으로 주목할 만한 반도체 소부장이 혹시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이닉스에 연관되는 종목이 좋겠죠. 한미 근데 반도체.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있고 한화비전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예, 둘 다 고객사. 네, 둘 다 있는데 마켓시어도 하이닉스에서 차지하는 마켓시어가 비등비등할 겁니다. 네. 물론 둘 양상 안에는 특허 분쟁이라는 좀 이슈가 남아 있긴 한데요. 그걸 제해놓고 얘기하면은 두 회사 다 괜찮긴 하죠. 근데 하이닉스 말고도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보다 더 큰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넘어갈 때는 한미에 있어서는 과거랑 달리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고 마이크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모멘텀을 본다면은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유리한 또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주식들이 다들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가 좀 목에 차는 주식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은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또 좀 기대를 미리 선반영해서 한 20-30% 이상 오른 게 있거든요. 주가가 조금 덜 부담스러운 거,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런 종목 중에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유진테크는 반도체를 이렇게 설계하고 나서 이렇게 증착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D램의 셀 구조가 지금 연말이나 내년도 정확히는 한 1년 반 뒤에 D램의 셀 구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면적이 축소돼요. 예. 근데 축소되는 과정이 되면 이 증착 장비나 식각 장비들이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또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중에 수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유진테크이기 때문에 유진테크도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반도체 소부장을 한미반도체와 유진테크를 유망 기업으로 네, 픽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일단 미국 증시를 바라봤던 서학개미분들 네. 그리고 코인 시장 바라봤던 코인러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유망 투자처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좀 한국에서. 넓게 볼게요. 한국에서. 한국에서죠. 예, 예. 한국에서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라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원화가 강세가 계속 돼야 돼요. 예. 혹시라도 원화가 강세가 아니고 다시 1380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춤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날 수 환율이 있고. 떨어질 때. 네, 환율이 떨어진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AI입니다. AI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라클 있으면 한국에는 하이닉스가 단연 탑픽이고요. 그리고 또 AI에 관련되는 게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변압기나 원전이 있는데 원전의 두산 에너비리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예. 변압기가 몇 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계속 목표 주가 올리니까. 네네. 예. 원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저는 조금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를 2030년 걸 땡겨서 EV/EBITDA를 한 40배 이상 줘야 되는데 EV/EBITDA 40배라는 건 마치 LG엔솔이 상장했을 때 광분을 했을 때 주가 레벨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9만 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떡떡하지 않을 것 같고 정 두산 에너빌리티를 내가 익스포저 하고 싶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가 60몇 % 반영되고 있는 두산이 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지주사가 다 올라가서 오늘 쫓아가기가 이미 조금 그렇죠. 애매하죠. 그래서 변압기 쪽인데 변압기도 사실 목표 주가 괴리는 10% 이내밖에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뭐 G 버너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주식이 가면은 한국의 변압기가 괴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독일의 라인 메탈이 날아갈 때 원전에서 한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끝없이 올라가는 마찬가지로 그런 여력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현대엘렉트릭하고 산일전기 정도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AI 테마로 묶이는 겁니다. 네. 하이닉스랑. 그리고 증권 지수인데 선별적인데 오늘 다 올라가서 이 얘기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당하는데 오늘 사라고 내일 모레 그 상법 통과된다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내일 모레 상법 통과되면 그때 더 살까요? 아니면 이익 실현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에서 빼고요. 조정시 롱텀으로 진짜 보신다면은 우리나라도 K 뷰티 뭐 K 어쩌고 하는데 진짜 롱텀 되는 주식은요. 주가 한번 엄청 간 다음에 눌림목 있을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PER이 싸지 않은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PER이 20배 이상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확실히 받는 주식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한 10년, 아니 1년 사이에는 5% 10%밖에 못 넘더라도 지금 주가의 3,200에서 주식시장이 4,000으로 바로 간다고 안 그러면은 퀄리티 있는 주식은 PER이 20배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수 있는 주식을 내려갈 때마다 꾸준히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주식은 여러분들 듣기 이상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있습니다. APR. APR? APR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양식품. 네. 예, 이런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피스가 들어가면 조금 애매하니까 그런 식으로 PER이 이미 20배 넘었는데 25배가 넘지 않는 주식이 눌림을 받을 때 롱텀 6개월에서 1년 보고 들어가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만약에 장이 진짜 연말 이전에 4천 갈 수 있다면 자신 있으면은 이런 주식 아무것도 안 보시고 그냥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이 4천 갈 수 있느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 주식보다 비싸지면 가능합니다. 그게 13.8배 PER입니다. 예. 그거 아마 쉽지 않습니다. 라고 본다면 적당한 레벨에서의 퀄리티 있는 주식을 사는 주식으로 공부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APR 삼양식품도 꾸준하게 아주 증권사가 이주만하면 목표 주가를 처음에 상향하는. 목표 주가가 엄청 예, 올랐을 때 처음에 3개월, 6개월 그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눈 감고. 앞으로도 그런 주식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AI 시대에는 AI 우등생은 꼭 필수적으로 포트에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반영해서 오늘 이제 7월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 전략 본부장과 함께 설계를 좀 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 상법 개정에 관련된 기대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이 서클이라든지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에 굉장한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을 하면서 투자를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상장을 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서클. 일단은 지금 주가가 상승은 멈췄습니다. 과연 이 서클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야 할지 지금이 기회일까요? 서클을 바라보고 있는 3가지 투자 회사의 시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요약을 해봤습니다. 번스타인과 바클레이즈와 JP 모건 체이스가 이 서클에 대한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너무나 극과 극의 리포트를 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일단은 이 3회사가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서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선두주자가 맞다. 그리고 전통 금융과의 접점을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다.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번스타인은 시장 수익률상의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냈고요. 목표 주가를 $230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181달러, 제가 확인하니까 181달러를 어제 마감했는데 훨씬 더 상승 룸이 있죠. 바클레이즈는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하면서 $215 목표까지 제시했는데 JP모건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지금 연말까지 $80대까지 목표 주가를 낮춘다라고 하면서 정말 상반된 투자 의견을 지난 한 주 동안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은 서클은 앞으로 미래 금융의 인프라 중심이다. 인터넷과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결제에 금융 인프라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규제 내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고 있고 유동성에서도 지금 USDC를 발행을 하면서 선점하고 있고 유통 파트너십 3박자가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다. 그리고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현재는 $2250억 달러인데 4조 달러까지 확장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터넷 금융 시스템의 기반 트랙, 기반 레일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230달러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바클레이즈를 볼까요? 바클레이즈도 역시 지금 서클이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 점점 확장되는 초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USDC가 1대1 달러 연동성, 신뢰성이 아주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이제 전통적인 금융결제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고 치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러면서 비중 확대 의견 목표가는 215달러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JP모건 체이스는 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을까요? 자, 물론 JP모건도 서클 좋은 회사라는 거 안다. 근데 지금 주가는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고 반면에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추가적인 상승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의 상승은 이제 제한될 것이다. 상승의 룸을 축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해야 된다. 목표 가격 지금 181달러인데 80달러, 연말까지 12월까지 주가는 점점점 우하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서클의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요한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확실하게 진입되느냐,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지금 유럽에서도 암호화폐 이런 관련된 법안을 규제 내로 이제 들어오게 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권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이야기 나오면서 실제 결제나 송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빠르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경쟁사들. 다른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사라든지 아니면 토크나 MMF 이런 쪽에서 차별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앞으로 서클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우하향할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줬습니다. 서클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세 회사의 입장 잘 한번 비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미국 증시가 잘 갔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나요. 코스피가 연고점을 재차 경신을 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이게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그 질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